내 몸값으로 얼마면 되겠어? 강유라가 두꺼운 봉투를 내밀며 던진 이 한마디는 30년 만에 만난 쌍둥이 자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2살의 강유라는 한국 패션계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한마디에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결정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른마녀라고 불렀습니다. 차가운 시선 하나로 상대방을 얼려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라의 회사는 강남 한복판의 40층짜리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들만 입점한 백화점과 호텔들 사이에서도 당당히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들은 국내외 유명인들이 앞다투어 착용했고 패션쇼 한 번으로 업계 전체의 트렌드를 바꿔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치열한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고 주말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철저히 업무적이었습니다. 효율성과 결과만이 중요했고 감정적인 소통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라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7살 딸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는 유라가 25살에 혼자 낳아 기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유라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성공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밝고 순수했으며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아이였습니다. 유라가 늦게 들어와도 투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피곤해 보이면 어린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유라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하은이를 깨우러 간 유라는 딸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몸이 미열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은이가 심하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감기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열이 나면서 깨어나지 않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라는 서둘러 하은이를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평소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딸의 안전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딸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조급해졌고 평소 익숙한 도로가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유라는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체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하은이를 응급실 침대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유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을 의지해 본 적 없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2시간은 유라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떨린 적 없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르는 목소리에 유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하은이에게서 희귀한 유전 질환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유라의 귀에는 외국어처럼 들렸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공과 부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의사는 유일한 치료법이 골수 20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직계 가족의 골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나 부모의 골수가 있으면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 5살 때 입양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라는 입양 부모님께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두 분은 5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혈연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골수 이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생물학적 가족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고아원 기록도 화재로 소실되어 찾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유라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던 어른 마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소용없는 상황에서 유라는 처음으로 절망을 맛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하은이가 잠든 침실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에 빠져 늦게 들어와 잠든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는 대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일찍 일어나 입양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출생에 관한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유라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키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구들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것이 정지된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다락방에서 유라는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입양 서류,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범적인 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에 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분명히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라가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100일 사진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경도 달랐고 사진의 색감도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강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데 놀랍게도 자신과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 속 아기의 귀 뒤쪽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유라 자신에게는 없는 점이었습니다. 유라는 서둘러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지원이라는 이름과 사진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탐정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발달해서 옛날보다 찾기가 쉬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라는 당장이라도 결과를 알고 싶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라의 하루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하은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꾸 피곤해했고 입맛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도 몇 숟가락 먹지 못했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에게 왜 자꾸 병원에 가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유라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7살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금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순수한 믿음이 유라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하은이 생각만 났고 직원들의 보고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였던 유라가 실수를 연발하자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자신의 철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지원이라는 여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서울 광장시장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로 유라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체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비슷했습니다. 탐정은 추가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강지원은 32살로 유라와 동갑이었고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라는 즉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일까요? 그리고 하은이를 살릴 수 있는 골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30년 넘게 모르고 살았던 가족을 갑자기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광장시장에 도착한 유라는 주변 환경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사는 강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시끄러운 상인들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평소 고급 백화점과 호텔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유라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광장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꽃집을 발견했을 때 유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담스러운 간판에 지원의 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을 때 유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유라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 보였고 옷도 소박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미용실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유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동생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강지원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장시장 꽃 도매상에서 오늘 팔 꽃들을 고르는 일부터였습니다. 신선한 꽃을 고르는 눈은 오랜 경험으로 생긴 것이었지만 늘 돈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사올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한 송이 한 송이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지원의 작은 가게에는 늘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시 치료비로 생긴 빚이 아직도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으로도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꽃집 매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좋은 날에는 10만 원, 나쁜 날에는 3만 원도 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지만 장사가 잘 되는 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고정비만으로도 월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출은 월 2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9살 딸 민지는 엄마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꽃집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도왔습니다. 가끔 손님이 오면 예쁘게 인사도 하고 꽃 포장지를 정리하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괜찮다고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지원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원은 딸 앞에서는 절대 어려운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도 밀렸고 전기료 고지서도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꽃집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에게 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했고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부케를 만들어 줄 때 신부의 미소, 장례식 조화를 주문하는 사람의 슬픔, 생일 꽃다발을 받는 아이의 환한 표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지원은 가게 앞에서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도록 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시든 꽃잎을 따내고 물을 갈아주고 배치를 바꿔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비싼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을 본 순간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지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유라가 꽃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원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라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의 꿈을 자주 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재회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원은 당연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일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다음 말에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라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골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돈으로 거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에게는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욱이 처음 만난 쌍둥이 언니가 자신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30년 넘게 헤어져 살았던 가족과의 만남이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지원의 반응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왜 망설이는지 몰랐습니다. 유라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거래가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은 봉투를 다시 유라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돈이 웬 말이냐고,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런 지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유라의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라가 다시 봉투를 밀며 한 말은 지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몸값으로 얼마면 되겠냐는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동생을 동정하는 듯한 시선과 함께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라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30년 넘게 모르고 살았던 사이 아니냐고.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지원은 벌떡 일어나 유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런 식으로는 도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지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도움을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모르고 살아온 조카 아니냐고, 3천만 원이면 꽃집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미리 지원의 경제 상황을 조사해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원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유라가 미리 자신의 사정을 조사해왔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생각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자존심은 있다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받지 않는지,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자신은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은 유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지원은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명함을 카운터에 던지며 나갔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원은 그 명함을 집어들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조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유라가 떠난 후 지원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언니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너무나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오히려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딸 민지가 잠든 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위선적인 걸까요? 사실은 돈이 탐이 나는데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 걸까요? 조카의 생명이 위험한데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맞을까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도울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을 펴보니 강유라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언니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의 차이를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자매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 유라는 다시 입양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원의 거절로 막막해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30년 전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과정,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 그리고 유라의 성장 과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 중간 부분에는 유라의 생모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들려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유라의 생모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원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머니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었고 그 후에도 계속 치료비가 들 예정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 하나는 입양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픈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건강한 아이가 바로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그 글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의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선택의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지원의 수술 후에도 계속 병원비에 시달렸고 생활고에 지쳐 결국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야 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원이 15살 때 다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도 돈이 문제가 되어 수술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의 도움으로 수술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원에게 돈을 내밀며 했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돈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원에게는 그 돈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부유한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지원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지원에게 돈으로 거래하자고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차가운 이미지도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존심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진정한 가족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을 두려워했고 거래처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접근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딸 하은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딸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라는 그날 밤 하은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딸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유라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지원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도 긴장된 마음으로 광장시장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갔습니다. 명품 가방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지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꽃집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들어서자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왔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지난번에 했던 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어머니의 일기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지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지원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언니가 받았을 상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둘 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유라는 무릎을 꿇고 지원에게 간청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은이를 살려달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라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던 사람이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원도 눈물을 흘리며 유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단지 대하는 방식이 서러웠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성공했지만 외로웠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고, 지원은 어려웠지만 딸과 함께 버텨온 일들을 말했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왜 그렇게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일,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는 일, 매일 빚에 쫓기며 사는 현실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유는 딸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골수 적합성 검사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서 하은이를 돌보았습니다. 지원은 조카를 처음 만났지만 금세 정이 들었습니다. 하은이도 이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엄마와 똑같이 생긴 이모가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지원은 하은이에게 꽃으로 작은 화관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는 그것을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그 화관을 쓰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쌍둥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하은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의사도 이렇게 완벽한 일치는 드물다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골수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신 마취하에 골수를 채취해야 하고 회복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 두 자매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유라는 지원의 따뜻함과 강인함에 감동했고, 지원은 유라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원은 자신의 딸 민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언니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할 줄 아는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수술 당일, 두 자매는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지원은 오히려 유라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지원은 유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유라는 동생의 손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이렇게 찾은 가족을 또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진정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골수 채취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유라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지원과의 추억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유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골수 채취는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지원도 큰 문제 없이 수술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은이의 골수 이식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취한 골수는 즉시 하은이에게 이식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수술도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유라와 지원은 함께 기다렸습니다. 지원은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팠지만 조카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하은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이식이 잘 이루어졌고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하은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주 후면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원이 골수 채취 수술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 지원은 몇 주 동안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골반 부위에서 골수를 채취했기 때문에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듣고 당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일을 모두 미루고 지원을 간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유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딸을 위해 희생했는데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는 평생 처음으로 남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지원이 움직이기 어려워하자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지원은 미안해했지만 유라는 전혀 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돌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죽을 끓여서 지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지원이 입맛이 없어 하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지원은 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유라는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라는 지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계약이 밀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의 변화에 놀랐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두 자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라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지원은 언니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국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은이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잘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밝은 표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이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지원과 민지도 자주 병문안을 와서 네 사람은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석 달 후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지원도 수술 후유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후였습니다.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일상을 챙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유라는 지원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아름다운 플라워 카페를 차려준 것입니다. 지원의 꽃에 대한 사랑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빚 걱정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임대료 걱정도 작은 부족 걱정도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카페는 지원의 취향에 맞게 꾸며졌습니다. 창가에는 다양한 꽃들이 자라고 있었고 손님들이 직접 꽃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꽃 판매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서 차를 마시며 꽃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공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회사 운영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어른마녀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지원을 통해 배운 따뜻함을 직장에서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들어주고 회사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사 실적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차가운 명령보다는 따뜻한 소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원의 딸 민지와 하은이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챙겼습니다. 민지는 하은이를 진짜 동생처럼 돌봤고 하은이는 민지 언니를 따랐습니다. 주말에는 네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두 아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하은이는 민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민지는 하은이에게 꽃 이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유라와 지원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플라워 카페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지원의 따뜻한 성격과 꽃에 대한 전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꽃의 의미를 묻기도 하고 특별한 날을 위한 꽃 조합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그런 일들이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은 지원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꽃에 대한 설명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기념일마다 찾아와서 꽃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라도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동생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이야기나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놓쳤던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두 딸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유라에게 사업 확장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도 열고 싶고 웨딩 부케 전문 서비스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와 경험을 동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네 사람은 카페 정원에서 꽃을 만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민지는 동생을 돌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원이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들도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라도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지원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두 사람에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민지 언니도 있어서 더 좋다고 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두 자매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관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라는 지원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언니의 든든한 동생이 되어주겠다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햇살이 카페 정원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때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희망과 사랑으로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자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져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진한 가족애가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